언제나처럼 신일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의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문을 열겠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또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스를 콕콕 집어주시는 교수님과 함께 인앤아웃을 콕콕 집어드릴 이우영입니다. 약간 좀 말에 건방기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오늘 너무 올려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유, 후회가 막심합니다. 네. 예. 근데 이 도대체 지금이 가을이에요, 여름이에요? 가름입니다. 가름. 네. 가름. 네. 가름. 네. 오, 그 아주 좋은 언어인데요. 네. 가름이에요, 진짜. 아주 똑똑한 워딩이었죠. 네, 아주 똑똑한. 네. 스스로 또 이제 막 그냥 이제 막 나가는구나. 제가 또 이제 그 YTN 라디오에서 톡톡 뉴스와 상식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니 진짜 가을인지 여름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걸 좀 이러다가 갑자기 추워지면 너무 억울하죠. 네. 그죠? 그래서 빨리 이렇게 더운 날은 또 빗방울이 빨리 똑똑 떨어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제 그 똑 얘기는 그만하고 네. 똑 혹은 콕 요건 좀 그만하고. 네. 네. 자, 또 얘기를 해야죠. 똑똑하게. 네, 그렇습니다. 네,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는 좋아요뿐만 아니라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교수님과 제가 여러분들께 뽀뽀를 날려드리겠습니다. 쪽쪽. 네. 아이고 참. 라임을 나름 맞춰봤습니다. 빨리 넘어갑시다. 네. 자, 오늘 어떤 내용 얘기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이재명 대표 단식 관련 이야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농성 12일째 접어들었는데요. 체력적 한계가 보이는 상황인 만큼 민주당 당 내에서도 단식 중단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예정된 최고위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회의가 열린 국회 본청 앞 단식 투쟁 천막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당 대표실에 머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위급 상황은 아니지만 일정 최소화 차원에서 최고위 회의를 불참키로 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열흘째 넘어가면서 기력이 쇠한 듯 일정을 소화하거나 방문한 손님을 만나는 경우가 아니면 누워있는 경우가 잦아졌는데요. 그런 만큼 이제 단식을 그만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이 대표 건강이 심히 걱정된다라고 하면서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하는 문자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박병식 전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당내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이날 오전에 회동을 갖고 이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서는 어제 이낙연 전 대표도 이 대표를 찾아가서 단식 중단을 권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단식을 중단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정권의 관심은 오로지 폭력적인 권력 행사 그 자체에 있는 것 같고 권력이 추구해야 할 제일 핵심적인 과제, 민생이나 경제, 평화, 안전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막을 찾은 기본소득당 용해인 대표에게도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용산 전체주의를 꿈꾸는 게 아니냐라면서 그 끝을 알 수 없다는 게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단식 투쟁을 끝낼 만한 뾰족한 계기가 없다는 점이 지금 딜레마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단식 투쟁에 돌입하면서 내건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 등 요구는 사실상 수용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고 여권 관계자의 방문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야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도 단식을 10일 정도 이어간 바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 대표의 권고를 수용해서 중단한 바 있는데요.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아직까지 이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고 문 전 대통령의 방문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고기 굽는 꿈까지 꿨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로 단식 농성 12일째에 접어들면서 체력적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단식과 관련해서 문 전 대통령의 역할론 등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글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상징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사실 뭐냐면 좀 여권 관계자들이 좀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역대의 정치인들이 단식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여권 관계자들이 그게 제가 여권 관계자라는 건 딱 집어서 누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태영호 의원 말고는 간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태영호 의원은 따지러 간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위로 겸 해가지고 갈 필요는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물론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단식의 목적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서 뭘 어떻게 얘기하기도 뭐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또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정치라는 건 사실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전쟁 상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권 관계자 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정무수석이 있을 수도 있고 대통령실에 그리고 실제로 뭐 김기현 당대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원내대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사무총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한 번쯤 제가 볼 땐 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뭐 지금 왜 안 가는지 그거는 그 정치는 사실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닌데.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검찰의 소환 조사도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조사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에 서명을 거부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내일 재소환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큰데 사실 이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요. 당연히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되고 이미 그게 변수가 됐죠. 그런데 지금 이제 내일인가요? 12일이 내일 맞아요? 네. 네, 12일. 내일 이제 또 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갔을 때처럼 조서를 검토한 다음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조서에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검찰은 뭐냐면 8시간 조사 이거 완전히 이 헌일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12일 날 가서 또 사인을 안 한다면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로 곤란하죠. 효력도 없는데 자꾸만 부르기만 했다. 더군다나 이 아픈 사람 자꾸 부른다.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곤란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번에도 만일 사인을 안 하고 나온다면 검찰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차질이 생긴다는 것은 흔히들 얘기하는 추석 전에 체포영장 청구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가고 그래서 추석이 시작되는 주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월요일 날 그 주 월요일 날 체포동의안 표결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돌았는데 그게 가능해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검찰이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건강이 괜찮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정도의 상황이라면 상당히 또 저렇게 아픈 사람 저 자꾸 부른다 그러면 동정 여론만 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래저래 검찰의 고민은 깊어질 겁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배 신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국민의힘은 이를 대통령 바꿔치기 공작 사건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면서 공모자 또 배후 세력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를 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의 공모 여부를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뉴스타파에 조작된 인터뷰를 퍼뜨린 민주당 의원들을 수사해야 한다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짓은 단순한 가짜뉴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된 공작뉴스 차원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치밀하게 계획된 1급 살인죄는 과실치사죄와 천양지차로 구분되는 악질 범죄로 극형에 처해지는 범죄라고 말을 했고요. 또 선거 조작, 여론 조작, 대선 조작을 해도 되는 반역 면허는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진실의 광장에 세워야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도 뉴스타파 가짜 인터뷰 보도를 미리 알고 있었던 듯한 이재명 대표의 SNS 게시물, 친민주당 언론의 팩트체크 없는 집중포화, 친명 정치권 인사들의 동시다발적인 화력 집중 등 이런 일련의 과정과 정황은 이 사건이 조직적 대선 조작 정치 공작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를 거쳐 대통령 바꿔치기 시도로 이어졌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도 대선 직전 사흘 동안 65회 SNS를 올리면서 뉴스타파의 조작된 인터뷰를 퍼뜨린 민주당 의원들 수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 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 긴급 토론회를 여는 한편 의원총회에서도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사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데요. 오늘도 김기현 대표가 정말 강경한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최근에 뭐 사형 이런 단어도 쓰면서 단어 선택이 굉장히 거친 편인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 강경한 발언 얘기는 제가 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네. 이게 진짜 국민의힘이 배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국민의힘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대선 뭘 바꿨지, 대통령 바꿔주기 네. 공작 뭐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드러난 팩트로만 봤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연결고리, 배후와의 연결고리가 밝혀진 바가 없다. 이런 증거가 없다. 그래서 수사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지금 대충 제가 볼 땐 3가지 내지 4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첫째는 뭐냐면 진짜 배후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우연이에요. 그럼 예를 들자면 김만배하고 신앙님이 진짜 15년 20년 만에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냥 얘기한 걸 신앙님이 또 그냥 몰래지만 의도하지 않고 녹음을 했고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냥 뉴스타파에 줘가지고 그걸 받은 언론사들이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뉴스거리가 된다 그래서 보도했을 수 있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정치권 연계 배후는 없지만 김만배가 의도적으로 신앙님을 만나서 이런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걸 보도했을 수도 있는 거고 3번째 시나리오는 계획적인 배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3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아무런 배후가 없고 뭐 전부 다 우연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설명이 돼야 되는 게 15년 20만 년 만에 만난 사람 아직 어리니까 없겠다. 그죠? 네, 15년 20년 만에 만나려면 이제 그렇지 나이가 네. 그런 뭐 초등학교 동창 만날 수도 있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야 진짜 오랜만이다. 내가 1억 5천 정도 쏠게. 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그 정도 수준의 돈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갖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왕따죠 지금.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그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오랜만에 자연스럽게 만났는데 두 사람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이런 얘기만 했다. 그것도 사실 저는 자연스럽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밝혀져야 돼요. 근데 저는 뭐 배우가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CBS 노컷 뉴스가 CBS 노컷 뉴스가 RN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1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가짜뉴스 유통은 국기문란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53.3%가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다가 24.7%예요. 뭐 거의 절반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이 정도로 우리 국민들도 이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철저한 수사와 수사 결과를 보고서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늦지 않는다. 그리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저는 이 부분은 단순한 가짜뉴스가 만약 아니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이거는 철저히 밝힐 건 밝혀야죠. 근데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오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 심리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6년 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은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경찰 권한을 악용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유례없는 관권 선거다라고 하면서 송 전 시장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면서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당선돼 실질적인 수혜를 받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황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 공무원이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 수사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결과 국회의원이 됐다라고 하면서 평소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내세운 명제와는 달리 정해놓은 결론에 따라 수사권을 편향되게 행사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분리해서 구형을 했고요. 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겐 징역 3년, 그리고 민주당 한병우 의원,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위계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구형을 했는데요.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그새 까먹은 분들도 있으실 수 있다 보니까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새가 아니에요. 네, 기억이 아니 이게 5년 전 얘기인데. 그렇죠. 네. 6년 전 얘기구나.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제 당시 여권 관련자들을 대거 기소를 했는데요. 검찰 구형에 이어서 이제 오후 재판에서 각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절차가 마무리가 된다면 공소는 또 2020년 1월 29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소 제기 3년 7개월여 만에 재판 절차가 종결되는데, 재판이 1년 넘게 공판 준비 절차로 공전을 하다가 2021년 5월에서야 정식 공판이 열려서 2년 넘게 진행이 됐고요. 그 사이 송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했고, 황 의원과 또 한 의원의 국회의원이 됐는데 내년 5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통상 선고는 별심 공판 후 약 한 달 뒤에 열리지만 사건이 방대하고 심리 절차도 오래 걸린 만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야 1심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정말 길고 길었습니다. 앞서서도 앵커께서 정말 예전 얘기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제야 1심 선고가 나오는 거거든요.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5년 전에 무슨 드라마 봤는지 기억나요? 5년 전이면 이제 2018년인가요? 네, 그때 맞아요. 그때면 한 도깨비? 하여간 예. 이게 5년 전에 영화 뭐 봤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이거 일반 사람들이 이거 기억하겠어요?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이 형사 사건은 민사 사건보다는 훨씬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김명수 사법부 체계에서 재판 지연이 상당히 많이 종종 일어났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이거는 길어도 너무 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 물론 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현명하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이거는 검찰이 구형을 한 거지 그러니까 사법부가 판결, 소위 말해서 선고를 내린 건 아니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울 연말이나 내년 초쯤 돼서 이제 선고가 내린다라는 건데, 이게 아무리 방대해도 너무 길어요. 예? 너무 긴 시간 동안 했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됐으면 사실은 여기에서 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우리가 나눈다면, 네. 피해를 받은 측은 정말 기가 막힐 판이에요. 근데 그 피해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죠? 김기현 대표. 맞아요. 네. 김기현 대표거든요. 그래도 이분이 당대표라도 하니까 그렇게 덜 억울하지, 굉장히 억울했을 거라고. 근데 아까 왜 강하게 말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사형, 저도 네. 너무 발언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이 이 울산시장 선거 조작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보긴 본 것 같더라고요. 막 가족들도 피해를 보고 이렇기 때문에 이 선거 조작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자신 일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발언이 세고,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사건이 오늘날의 그 김만배 신앙님 이 인터뷰 의혹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밖에 못 보는데, 저는 앞으로에서 이런 유사 사건이 이 정도의 시간을 끌고서 되는 것, 좀 이 판결이 나는 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 사건뿐만이 아니에요. 이 전 정권 관련 사건 중에 시간 오래 끄는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방금 퀴즈는 제가 너무 바로 맞추셔서 당황하신 거 아니죠? 아니 당황한 게 아니라 기분이 좀 안 좋았죠. 그 앞서서 5년 전 드라마 얘기해 주셨는데 5년 전에 스카이캐슬이 나왔더라고요. 아 스카이캐슬. 네.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 맞아요. 5년 전에. 그러니까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오케이. 스카이캐슬. 네. 자 다음. 그거 엄청나게 인기 끌었는데. 네. 그래서 그죠? 방금 그 대사를 이제 활용을 했던 건데. 그죠? 네. 그래요? 네. 솔직히 제가 그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네. 저도 이 대사만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용하네요. 5년 전 거. 네. 근데 사실 뭐 제가 좀 아까 너무너무 많다고 그랬지만 뭐 그렇게 많은 거라기보다 하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사건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충분히 인지할 사건 몇 개가 있습니다. 이거 뭐 언제까지 끌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오래 끄는지. 네. 자 마지막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누리소통망 SNS 계정이 등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 SNS 인스타그램의 한 계정에는 24년차 여교사를 자살하게 만든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 소개글이 적혀 있는데요. 어제 계정이 생성됐는데 대전교사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대전 지역 학부모 가족의 얼굴 사진과 함께 전화번호, 주소, 직업, 사업장을 표시한 게시물 40여 건이 등록이 된 겁니다. 운영자는 혹자는 선을 넘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저들 때문에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다면서 엄마는 딸을 잃었고 두 아이는 엄마를 떠나보내며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법으로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뿌리 뽑고 싶다 덧붙였습니다. 일부 누리꾼이 글을 내리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를 공개하면서 해볼 테면 해봐라. 나는 만 10세 촉법 소년이다. 나이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계정은 하루 만에 7,150명이 넘는 팔로워가 생기면서 폭발적인 반응과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공개 수위가 너무 지나치다는 반응과 함께 관련 없는 학부모 역시 가해자로 지목되는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 계정에 가해자로 지목된 한 체육관 관장의 지인이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아니다라면서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온라인을 통해 얻은 정보는 사실 확인이 어려워서 무분별한 확산은 무고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했는데요. 만 10세 촉법 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혹자라는 이런 용어라거나 풍비박산 이런 용어들을 보면 또 그게 맞는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이런 신상 폭로가 이루어지는 행위 최근 들어 자주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물론 억울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는 점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대다수의 경우 굉장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아무래도 처벌이나 제재를 가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있는 자들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여론이 팽배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적 제재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재를 담은 드라마나 영화들이 또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이번 소식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요. 뭐 있는 자들이라고 이 가해자가 있는 자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가해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분명히 일정 수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선생님, 그 선생님의 사망 원인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 조금 좀 저는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법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법치라는 거는 사실 이 속 시원하진 않을 수는 있어요. 속 시원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나름대로의 질서를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법을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사실 그 심정을 제가 이해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가신 선생님 맞습니다. 그 가족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선생님의 부모님들도 생존해 계신 텐데 정말 가슴에 못을 박고 절대로 잊어먹을 수 없는 그런 일을 겪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를 한다고 해서 그래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조금 기다려야 될 거고 경찰 수사를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법을 적용해서라든 처벌이 가능하면 처벌을 받게 하면 됩니다.
참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요.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